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입니다. 그래서 제 1강으로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이라서 훨씬, 아니, 뭐라 그럴까, 다른 뒤의 강의보다는 좀 전체적인, 거시적인, 개론적인 것을 보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이 신이 새 신자잖아요. 그럼 구자유주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사실 구자유주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란 게 어휘상 사실 구자유주의의 를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자유주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으로는 개인과 자유로운 계약,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정부나 뭐나 이렇게 불간섭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이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이 노동 시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건 뭔가 팔고 사는 데잖아요. 팔고 사는데, 그럼 팔 것이 없는, 자산이 없는, 뭐 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뭐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노동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거 아니냐? 노동력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라. 자기에게 벌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시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동시장이라는 말은 사실 자본주의에서 처음, 이 시장 자유주의에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그 이전에 역사에서는 없었던 얘기인 거고. 그럼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노동력을 파는 판매자는 그 노동자에게 있겠고, 노동력을 파니까 노동력을 사는 구매자는 자본 기업이 되겠죠.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많으면은 이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떨어질 테고, 일할 사람이 적으면은 뭐 살려는 사람이 살려는 쪽이 많으니까 뭐 임금 같은 게 좀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가격이라는 게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경쟁이란 메커니즘 하에서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안 팔리면 어떡하냐? 안 팔리면 그거는 네가 그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네 노동력의 경쟁력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야죠. 좀 더 안 좋은 일자리에라도 취직을 해야 되는 거고, 더 고임금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 능력을 키워서 구매자들이 경쟁적으로 사가도록 해라. 네 능력을 키워라. 요새도 되게 많이 듣는 얘기죠. 네가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것은 능력이 없기, 네 개인의 노동력이 별 볼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요새 능력주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값을 잘 받고 싶으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도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체제이고, 특히 이런 게 부활된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다 좋은 값에 팔 수는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노동력이 팔리지 않거나, 그럼 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용이 되지 않고 실직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력 상품이 지나치게 싸서, 지나치게 열악해 가격, 그러면은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그럼 어떡하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다른 상품이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냥 버리든지,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안 팔리면 그냥 쌓아두든지 썩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은, 이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은 이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굶어 죽어의 대답은 이겁니다. 굶어 죽어라. 이건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책에 써요. 그러면 굶어 죽어라.
굶어 사람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 팔려서 굶어 죽고 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고 굶어 죽으면은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시 임금이 올라갈 거 아니냐. 결국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없어져 그죠. 파괴해버리고 죽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 원리를 보이지만 시장 원리를 그대로 관철하기 자유주의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부도 노동시장도 그리고 그 다른 시장이나 또 다른 상품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을 터부시된 거죠. 금기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시장 경쟁을 이제 왜곡하는 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의 뭐 그 노동 시간을 규제를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한다든지 이거 이제 노동 시간이든 최저임금이든 이런 거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 가격인데 그걸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느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해서 사회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논리였죠. 굳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뭐냐? 노동조합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 시장 원리로 따지면 판매자들이 담합하는 거잖아요. 이 이상의 가격을, 이 이상의 조건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판매자들이 담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금지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불법이었죠. 물론 이 독점금지법이나 담합금지법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담합을 반대하는 금지시키는 이런 법률은 자본에도 기업가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기업가들도 담합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라.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담합금지법이라든지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이 거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노동조합은 탄압해야 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못 팔면 굶어 죽는 게 최고인 거고 굶어 죽는 게 최선인 거고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못 팔 정도로 능력 없는 노동자들은 그냥 굶어 죽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최선이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글을 써서 책을 냅니다. 그럼 그 경제학자들한테 그럼 니네들도 한번 굶어 죽어봐라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진짜로 굶어 죽을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의 노동자들이 그렇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강력한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절의 기원인 게 헤이마켓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노동절의 기원인 188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19세기 말 20세기가 다 됐지. 뭐 헤이마켓 사건 같은 것도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려고 노동자들이 파업이고 투쟁이고 하다가 사형당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건은 당시에 진짜 무수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투쟁과 사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노동절이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런 사건들은 엄청나게 이제 18, 19세기, 뭐 20세기 초까지 뭐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굶어 죽지 않기 위고 정말 버젓한 생활을 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동자 투표권도 이 당시 18,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획득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 게 투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의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해는 처음 자유주의가 얘기됐을 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자 보통 선거권이 다 확보가 됐고요. 확보가 되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노동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그래서 노동 조건을 규제하는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이 노동법들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법정 노동시간이라든지 뭐 아동노동 금지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리고 노동조합도 예전에는 이 담합이다.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담합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금지되는 거였는데 이제 역으로 이게 보장되는 권리, 노동 3권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게 되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도저히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냥 가만히 굶어 죽지 않아 죽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투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정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본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계속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경쟁에서 뒤지는 자본은 이 뒤떨어져 도태되고 그 자본을 흡수하고 이제 점점 좀 자본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본의 집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자본의 내재적 논리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초기 자본주의에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자본이 커지고 자본이 커지면 그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도 되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기술 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을 그러면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이 상품이 팔려야 자본이 자기의 이윤을 실현을 하는 건데 이 상품이 살 수요가 없는 예전에는 뭐 귀족들이나 부자들에게만 팔아도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대량 생산이면은 이 노동자들도 다 사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되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 상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살 수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 그냥 이 자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금융 투기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세기 전반기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대공황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 이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죠. 대공황이라는 건. 그 사건이라는 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자본이 이렇게 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뭐 있었던 상품들도 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박살 나는 거고 박살 낼 수 있는 거고 또 군수품 자체가 전쟁 자체가 굉장한 그 시장이 되는 겁니다.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해서 이게 다 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전쟁 자체가 새로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을 만드는 거고 그 대공황이랑도 갈 데가 없어진 자본이 금융투기를 하다가 그 거품이 깨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예전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렇게 자본이 성장하고 자본이 집중되었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이라는 우리가 뭐 수정 자본주의니 케인즈주의니라고 얘기하는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도저히 뭐 이 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시장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계속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고전적인 경제학을 대체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상품을 살 수요가 없는 거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런 뭐 전쟁이니 공황이니 이런 식으로 파국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서 이 노동자들이 상품을 살 만큼 충분한 유효 수요가 되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그런 고전 경제학과 다른 케인즈주의의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아까 말한 대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든지 이제 노동 조건 뭐 노동 시간 규제 뭐 이제 최저임금 뭐 이런 노동자 보호 조건 또 이제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정책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같은 것도 유효 수요를 창출할 뭐 사회복지 같은 게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나 노동자의 삶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케인즈주의 경제학식으로 말하자면 수요를 창출하는 유효 수요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업이나 질병이나 이런 걱정을 좀 덜하고 그런 걸 위해서 돈을 모아둘 필요가 없다면은 그거를 상품을 사는데 쓸 테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유효소요를 높이는데도 쓰겠죠. 공기업 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필수라는 전기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기업이 국가가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물론 이제 사적 자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이윤을 가질 수 없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절약한 돈을 또 사적인 시장에서 상품으로 사는데 그 쓸테니까 이게 또 유효 수요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삶의 조건을 좋게 하는 그런 측면과 케인즈주의 경제학식 논리로, 자유주의 경제학 논리와는 다른 케인즈주의 경제학 논리로도 이것도 자본에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만나서 일종의 계급 타협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구로 치면 한 20세기 중반 무렵, 뭐 60년대, 70년대, 60년대 이후까지의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붕괴가 됩니다. 이것도 계속 뭐 붕괴가 되고 다음 체제가 나타나고 이러는 게 역사인 건데, 이것도 왜 계급 타협의 균형이 붕괴되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전적인 자유주의, 구자유주의가 파탄이 난 게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서 결국 자본이 대자본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고전적 자유주의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인즈주의 시대에도 자본은 계속 발전을 했죠. 계속 집중이 되고 커졌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까지도 불렸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국내 시장으로는 도저히 이 자본이 더 그것만으로는 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현상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세계적 자본주의 통합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자본 축적이 더 거대화, 자본 집중이 됨에 따라서 국내 시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본들이 뭐 초국적 자본이나 초국적 기업으로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불을 지핀 게 이 90년대 초에 그 공산주의권의 붕괴인 것이죠. 다분히 이제는 뭐 전 지구가 다 자본주의로 덮이게 되었고, 전 지구의 자본주의 통합 시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인주의적 계급 타협의 균형이라는 게 붕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그 케인주의적 계급 타협이라는 거는 국내의 유효 수요를 높이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수준을 높이자, 유효 수요를 형성하기 위해서 높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국내 유효 수요가 그렇게 초국적 자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그 비중이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덜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력이 값싼 시장으로 얼마든지, 초국적 자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의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도 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다 공장도 있는 것처럼 이 노동력이 값싼 지역으로 얼마든지 생산의 기지나 이런 거를 이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기 쉽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구자유주의가 망할 때 이 유효 수요가 너무 없어서 노동자들을 너무 쥐어짜다 보니까, 이거 노동자들이 상품을 살 수도 없고 유효 수요가 너무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세계적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세계적 차원에서. 결국은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 쥐어짜는 걸로 세계의 자본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또 이거를 다 시장이 팔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과잉 생산이 나타나는 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세계적 차원에서. 뭐 그럴 수도 그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세계적 차원에서의 케인즈주의는 지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 케인즈주의 정책이라는 거는 한 국가 내에서 가능했던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보세요. 뭐 법률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뭐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정책이라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다 한 나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어쨌든 세계적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할 그런 세계 정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들은 뭐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해줄 세계 정부도 없는데 뭐 자본의 최선의 합리적인 행동은 가장 값싸게 생산을 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노동자를 싸게 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바로 꽤 오래 왔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계급 타협의 이 붕괴로 계급 타협의 균형점이 붕괴한 것으로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과 착취가 예전 부자유주의처럼 이렇게 굉장히 노골화된 그런 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하면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의 체제가 뭐 기본적으로 자본은 노동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본도 자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케인즈주의 계급 타협의 시기에 그게 덜 계급 타협을 해야 했으니까 덜 노골화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그런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붕괴되니까 다시 이제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착취와 공격, 노동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성 요소를 보면 기업 전략으로서 노동자 착취를 최대화하려는 기업 전략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나는 국가, 노동시장을 탈규제화한다든지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노동력이 값싼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가능해진 거잖아요. 세계화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가들도 뭐 앞다투어서 그 노동시장을 규제를 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뭐 레이스 투 바텀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얘기하죠. 앞다퉈서 이 바닥을 앞다퉈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요새 많이 들을 텐데 이 시장 경쟁, 노동자들이 다 돈을 못 벌고라든지 임금이 적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네 능력 탓이다. 이런 개인이 네가 경쟁해서 탈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개인 간의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요새 말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데올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의 전략,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를 보면 세계 시장 시장 경쟁이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 더 세계 시장으로 넓어졌죠. 그러면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동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 얘기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착취하려는 얘기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시장이 커지면 국내 시장을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걸 시장이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불안정성은 더 많아지겠죠. 이 변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변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경제 상황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듣던 유연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화 전략이라는 것은 뭐 유연성을 추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 비정규직 고용 같은 것도 쉽게 해고하고 노동력을 쉽게 유연적으로 뭐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 같은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업 조직들도 막 쪼개고 분사하고 그래서 좀 이쪽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꼬리자리로 휙 잘라 수 있도록 기업 조직들도 재편하고 이런 유연화를 기업 뭐 경영 합리화라든지 뭐 조직 합리화라든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유연한데 이 기업에 매달려 있는 게 기업에 주는 임금에 의존해서 사는 게 노동자거든요. 기업이 이제 꼬리 자르고 버리고 뭐 하면은 이 노동자들은
거기에 정말 휘둘리고 계속 그게 바로 불안정화라는 거죠. 노동의 삶이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기업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본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인 얘기였다면은 약간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조금 미시적으로 노동 시장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 같이 가는 얘기이긴 한데 이제 이 전체적인 거시 체제보다 노동 시장에 초점을 맞췄으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노동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우리가 케인즈주의 시기나 이럴 때는 내부 노동 시장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고용 안정과 상대적인 고임금과 승진 사다리 체계를 갖춘 그러한 그 일자리를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요새 얘기하는 정규직이죠. 이 정규직이 저기입니다. 일단 내부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면 쉽게 뭐 이렇게 노동 시장 이론가들이 뭐 내부 노동 시장이니 1차 노동 시장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부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면이라는 어려운 말을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면이라는 얘기죠.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그 내부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뭐 임금을 받고 고용도 보장이 되고 상승진도 할 수 있다라는 외부하고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내부 노동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자를 가장 싸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본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싸게 쓰는 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가능하게 왜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승진, 고용을 보장해주고 임금도 또 높이주고 뭐 승진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냐. 그때 계속 싼 노동자를 쓰지 않고 뭐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는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의 결과이겠죠. 근데 미시적으로 노동시장 이론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본가의 논리로 보면 내부 노동시장이 성립할 이유가 없는데 왜 성립할까 또 이런 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내놓은 이제 답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업 특수 숙련 이론이라든지 기업 특수 숙련 이론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신참자보다는 더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좀 매번 노동자를 싸게 쓸 수 있다고 노동자를 맨날 물갈이하고 맨날 바꾸고 가고 이러면은 뭐 일이 되겠냐 이게. 그냥 일하던 사람을 계속 일을 시켜 조금 더 임금을 주더라도 계속 고용을 보장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생산성이 일을 더 잘하고 생산성이 높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본가들이 이 기업 특수 숙련 때문에 이 내부 노동 시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론도 있고 두 번째 이론은 거래 비용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값싸게 일할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노동자가 있겠죠. 지금 일하는 사람보다 뭐 거래 비슷하게 일을 잘하거나 더 잘하거나 그런데 더 싸게도 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고 또 진짜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시험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 그런 과정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러느니 그냥 일하던 사람들 고용 보장을 해주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게 낫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자 세력화죠. 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함부로 해고를 못하는 거고 뭐 더군다나 해고 규제라든지 이런 법이 있으면 이 해고를 시키고 더 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를 시키는 데 되게 비용과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노동자 세력화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케인즈주의적 계급 타협의 결과인 거고 이 노동시장 이론가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왜 자본가들이 더 유리한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정규직 고용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노동 시장도 사실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는 기술 발전, 현대의 되게 급속한 기술 발전이 기여를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기업 특수 숙련, 아까 말한 기업 특수 숙련 거래 비용 노동자 세력화, 이게 내부 노동 시장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뭐냐?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말 같고,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업 특수 숙련 거래 비용 노동자 세력화, 이런 거를 노동시장 이론가들이 들었는데, 이제 현대 기술이 되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현장 숙련, 예전에는 그런 것이 좀 중요했었는데 현장 숙련보다는 요새는 다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기술이 되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 오래 일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그러죠. 나이 든 사람들 일도 못하면서 뭐 정규직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새로운 기술도 잘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뭐 오래 일한 노동자들이 뭐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젊은 신첨자들의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이 외부에서 값싼 노동자를 찾는 이 거래 비용이 아주 거의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제가 플랫폼 연구도 했었고, 아마 우리 이 강의에 플랫폼과 불안정 노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얘기를 할 텐데, 노동 플랫폼을 보면은 뭐 물론 우리가 배달이나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겠지만, 배달이나 이런 것도 이 가격에 일할 사람 하고 누르는 거잖아요. 일할 사람이 있으면 찾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고, 그거 아니고 뭐 이런 노동 플랫폼 엄청 많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이 진짜 뭐 이 단순한 청단 일서부터 일뿐만이 아니라 뭐 법률 자문, 회계 뭐 아이 프로그래머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노동 플랫폼에서 하죠. 그 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런 값싸게 일할 노동자를 찾고 채용하는, 그걸 검증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거래비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사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약화시켰다면 노동의 세력화라는 거 하나만 남는 거고, 그나마 정규직이 유지되는 건 노동자 세력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 노동의 세력화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죠. 아까 말한 신자유적 공격으로 이 노동조합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노동시장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이죠. 내부 노동시장이 제가 뭐 내부 노동시장이란 말로 했지만 이게 정규직 일자리라고 했죠. 정규직 일자리가 붕괴되었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노동의 불안정화,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불안정 노동이란 말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 그러면 제가 지금 서구의 역사라든지 서구의 이론들을 좀 얘기했는데, 한국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느냐? 예, 해당이 됩니다.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는 겪은 시기와 그 기간은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뭐 우리가 한국이 뭐 산업발전, 자본주의 산업발전을 한 거는 뭐 일제시대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뭐 일제시대나 뭐 그거는 뭐 식민지 시대였고, 그 다음에 뭐 전쟁으로 다 하게 되고 한국전쟁으로 다 파괴되고 그랬으니까 한국 전쟁 이후 60년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뭐 60년대부터라고 하면 뭐 서구는 18세기인데 이거 엄청난 시기적 차이는 있죠. 그리고 시기적 차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 흐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사실 서구 자유주의의 불간섭주의,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서구는 이 자유주의였지만 한국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도에서도 자유주의는 그 당시 폐기된 이론이었거든요. 60년대는 케인즈주의의 전성기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박정희의 뭐 경제개발계약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알아서 자본을 육성하는 그런 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치, 보호조치라는 것이 부재하고, 뭐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한 말이 법을 지켜, 무슨 혁명적인 구호를 한 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법을 지켜라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법을 지켜라 할 정도로 아예 없었던 거,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이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는 거. 물론 서구에서는 그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탄압한 게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이기 때문에 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였지만, 뭐 이 시대는 1960년대는 이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서구에서도 뭐 박살 났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했고, 더군다나 한국에서도 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아니라 자본이 축적된 게 아니라 정부가 막 재벌들한테 나눠주면서 자본 축적했던
아저씨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거와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것이 반공주의였죠. 이제 공산주의라면 치를 떠는 반공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노동자를 위하는 거니까 노동을 위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방식으로 이 노동운동과 노동작업을 탄압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케인즈주의적 타협 시기가 없었느냐? 하지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10년 정 시기를 좀 더 구체화하면 87에서 97년의 10년까지죠. 사실 이 계급 타협의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뭐 노동조합도 뭐 지난한 과정들이 계속 괜찮지만 계속 인정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내부 노동 시장도 우리나라 노동학자들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형성이 되었고 이런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적용이 되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제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게 80년 대투쟁을 통해서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기가 될까 했었는데 그 87년과 97년은 이미 서구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열심히 시작될 때였고 97년에 IMF 위기가 쾅 터지면서 한국도 이 세계화에 통합적 신자유적 세계화에 뭐 거의 강제로 통합을 하게 됐죠. 결국은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도 또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시기와 그 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노동 시장의 붕괴라는 거, 내부 노동 시장의 붕괴, 케인즈주의의 이 타협의 균형이 붕괴되고 내부 노동 시장이 붕괴된 것이 바로 이제 불안정 노동인 건데 불안정 노동의 확산인데 이게 제목이 저에게 요청받은 제목이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인데 개인적으로는 불안정 노동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동 불안정화라는 말을 더 이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 노동이라는 범주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지금 노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 불안정화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양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뒤에 강의에서 뭐 플랫폼 노동, 여성 노동, 뭐 돌봄 노동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기업 전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확산이고요. 근데 비정규직의 확산 양상 뭐 비정규직의 종류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가 들으신 거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임금 노동자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임금 노동자는 말하자면 고용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프리랜서 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죠. 우리가 특수고용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임금 노동자가 특수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리랜서 중에서 자기가 특수고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실 특수고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만큼 법원에 판단되지 않고 뭐 나름 노동 자율성을 가진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고용도 여기에 해당 비임금 노동자이긴 하지만 특수고용을 포함해서 더 많은 비임금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기업에 고용되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 비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 비용이 대폭 이 정보통신기술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굳이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가장 사람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꼭 고용되어서 일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죠. 뭐 이제 고용되어서 일을 하면은 뭐 기업에 그만큼 종속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프리랜서 고용된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자들의 그 기나긴 투쟁의 역사로 이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도 마련되어 있고 뭐 사회보험이든 뭐 이런 거 다 이제 노동자들
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타입스게. 근데 이렇게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이 노동자 보호 제도로부터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사회보험도 분리하고 뭐 등등 모두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 조직의 쪼개기하고 외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함과 조직함과 이런 이름으로 기업 조직의 분사, 자회사, 외주화 이런 게 굉장히 21세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도 통계로 보면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하던 큰 기업들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숫자가 고용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다 쪼개갖고 독립적인 계열사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대기업이 지배가 줄어든 게 아니냐? 옛날보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의 초대기업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게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대기업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유연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외주화 같은 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뭐 간접 고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근데 간접 고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간주하지 않거나 자기도 간접 고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간접 고용도 이거의 일부인 거죠. 예를 들면 계열사라든지 이런 건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간접 고용이라 그건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다른 경우. 그래서 이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간접 고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그런 간접 고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분사, 뭐 협력업체, 계열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예전에 큰 기업, 대기업 있을 때보다 훨씬 불안정해. 왜냐하면 이걸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부 노동시장, 정규직도 그러면은 과연 안심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에는 지금 내부 노동시장, 즉 정규직 일자리인 거 거대한 불안정 노동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섬도 계속 깎여나가는 중인 거예요. 깎여나가는 중이죠. 내부 노동 시장에서도 이 정규직 일자리도 굉장히 경쟁과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개별 연봉제, 대기업들 이른바 정규직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개별 연봉제 하는 경우 되게 많죠. 뭐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다 이제 뭐 삼성 같은 데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별 연봉제를 하고 다 있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뭐 노동조합이 활동할 그걸 굉장히 여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이런 걸로 되게 임금도 불안정해지고 실제로 불안정합니다. 뭐 이 연봉제나 성과급 이런 데 되게 강한 데를 다니는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막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삶이 불안정해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이제 성과급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이게 개인 성과, 팀 성과 이런 게 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되진 않았지만 법만 안 됐지 지금 뭐 저성과자 되면은 뭐 거의 나가라는 얘기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론 그냥 버티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버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동 강도, 뭐 스트레스, 뭐 심지어 임금 고용의 불안정화가 그래서 이 정규직 일자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완전히 안정된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불안정, 모든 노동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이라든지 이 주제와 비슷한 뭐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등등의 글을 뭐 여러 번 쓰고 뭐 책도 내고 그랬는데 책을 내면은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그래서 그러면 블로그 같은데 뭐 이렇게 읽은 독후감 이런 것들 올라오고 보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당황했던 거는 그걸 보면은 독후감에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보고서 하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된 거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처음에 개인주의로 가고 이게 고전적 자본주의가 망하고 개인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신자유주의로 가고 그런 거는
자본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자본의 발전 어쩔 수 없는 거야. 현대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동이 유형화되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대안은 없네. 라는 식으로 독후감을 쓴 사람들이 되게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씨 이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 라고 생각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책을 낸 거를 그냥 뭐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질 않아요. 자본주의의 법칙은 그냥 뭐 구존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신자유주의로 가고 자본주의의 법칙은 그 자연법칙처럼 생각을 하는 필연적인 자연법칙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케인즈주의적 타협이라는 것이 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뭐 고전적 자유주의가 뭐 경제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으면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또 이런 지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분명하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 노동자의 투쟁의 핵심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지금 우리의 노동의 불안 그게 이제 잠시 자본의 공격이 덜 노골적이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다시 이제 노동 불안정화로 격렬하게 된 지금 신자유 시대 어떤 우리가 투쟁을 할 것인가가 다시 옛날 같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는 못 가겠죠. 이미 시대의 자본의 크기나 뭐 이런 거가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적어도 이런 투쟁이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는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